이루어졌습니다. 면담 1시간 반 정도 진행됐는데 진행하고 났을 때 우리 오늘 박수용 대표님, 한여관 대표님 그리고 김영재 변호사님까지 오셨어요. 굉장히 정도 이렇게 잘 그래서 저는 뭐 여러 번 갔지만 인권위 처음 갔다 오신 분들이 보니까 어떤 소감인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협상 테이블에 와가지고 이게 또 야전에서 싸우는 거하고 협상 테이블하고 다르잖아요. 네? 얌전해야 되고 소리 지르면 안 되고 옛날에 뭐 협상 때도 소리 질렀는데 우리 주혜석 대표님은 많이 성숙해지셨는데 워낙 차분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차분하게 진지하게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온 줄 안 것 같아. 목사님, 저 목사님 저런 분이셨나 봐. 네, 말씀하신 소감. 네. 소감. 네, 박소영입니다. 오늘 저도 그 인권위하고 오늘 여러 가지 이제 협의하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저도 오늘 처음 참석을 했는데요. 그 인권위 직원들의 고충도 듣고 또 저희들이 그 외부에서 느끼는 그 것들을 지금까지 이제 수행운동하면서 느꼈던 것들 오늘 아주 솔직하게 훨씬 찬회하게 다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하여튼 여러 가지 얘기하고 가서 수고합니다. 김영재 변호사님. 저는 그 국가인권위원회가 그 사회가 한쪽 극단으로 나갈 때 그 중립적인 위치와 그 소금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예. 평소 때 현장에서 했던 거랑 많이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분위기가 많이 달랐고 완전히 정반대로 달랐었고 그래도 좀 마음속에 있었던 것들을 진솔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청자들 오늘 세 가지 안건을 갖고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국가인권위 직원들의 내부 기강 문제, 마음부터 공개적으로 공무원들 행동권 위반, 위원장이 안창호위원장이 공격하는 것. 두 번째는 이번에 상임위원 대통령목 지명할 때 추천위원 일단 추천위원 7명 자체가 편향성이 있는 문제 이걸 지적해서 이런 편향성의 문제는 추천위원은 김용재 변호사님 담당, 또 국가인권위원회 직원들의 기강, 내부 기강의 문제는 우리 박수용 대표님, 더 나가서 우리가 아동인권 전문적으로 우리가 다루고 있는데 아동인권 보호연대 그리고 원가정 아동인권협회를 또 우리가 신청을 했는데 부결된 상황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여관 대표님이 현장을 많이 또 아셨기 때문에 아동인권, 원가정 아동인권 보호협회의 사단법인권에 대해서는 한여관 대표님 잘 말씀하셨어요. 자, 일단 첫 번째 이렇게 쭉 얘기하시는데 기강 문제를 쭉 얘기하셨을 때 쭉 얘기하고 또 소감은 어떠신지 앞으로 기대하는 건 어떨지 얘기해 주세요. 직원분들 입장을 좀 들어봤는데 오늘 저희들의 얘기에 공감은 하는 것 같습니다. 아까 수의관인가? 국장 있잖아요. 그분이 송국장님은 저희들이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했고 그동안 저희가 기자회견을 하거나 또 인권위 앞에서 여러 가지 목소리를 낼 때마다 그 인권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 안창호 위원장님한테 대한 정공로 직원들, 공무원 노조 그리고 그 내부적으로 목소리 나오는 것들 지난번에 이제 그 간미에다가 그 고발 한 건, 제소 한 건 같은 경우 이런 것들도 보면 사실 문제가 심각하다. 내부 기강이 이미 이제 외부로 내부의 기강이 흔들렸다는 게 이제 내부로 표출되지 않았냐 이런 얘기를 했더니 공감을 하는 것 같았고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인권위가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느냐 그리고 지금 진행 과정이 어떠냐 이런 부분들을 좀 물어봤고요. 그런 부분들은 이제 지금 오늘 참석하신 직원분들이 공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서 일단 저희들이 진행되는 상황들은 어떤 정보공개 청구를 한다든지 이런 형태로 해서 저희들이 한번 진행되는 과정을 한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래도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얘기를 해서 지금 내부적으로는 어쨌든 단체 행동을 했었던 공무원 이런 사람들에 대한 징계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내부 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그 부분을 강력히 저희가 피력을 하고 왔습니다. 다른 공무원들 만날 때랑 국가인권위 공무원 만날 때랑 뭐 다들 태도는 공무원들 비슷해요, 그렇죠? 개인적으로 만날 때는 그렇습니다. 이런 협상을 하고 뒤에서 조직으로 움직이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친절하게 저희들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얘기하면서 그러면 공무원들이 욕을 먹는 공무원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합리적인 생각이 있는 분도 그렇죠. 있잖아요. 네. 그분들한테 기대한 것도 있잖아요. 한번 얘기해 그렇죠.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뭐 표출된 것들은 뭐 대다수의 한 70% 가까운 직원들이 다 안창호 위원장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비판적인 목소리를 갖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상 저희는 국가기관은 그래도 그 비정상적인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소수의 정상적인 사람들이 그래도 바로 잡아주고 결과적으로는 항상 정상적으로 갈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내주는 역할을 한다. 거기 믿는다. 뭐 이제 우리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인권위에서 지금까지 잘못된 부분들을 좀 바로 잡아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을 말씀을 드렸더니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셨고 네, 저희도 기대하는 바가 있다. 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그 내부기강 문제에서 사실은 노조가 문제였잖아요. 네. 오늘 나오신 분들이 뭐 과장국장 그래도 급이 있었어요. 그래서 노조냐라고 물어봤더니 뭐 프라이버시 때 말을 안 하죠. 그래서 이제 비율이 어느 정도 되냐 했더니 우리 뭐 정보공개를 청구하라고. 또 규정이 말씀하신 대로 일반적으로 상규에 의하면 어떤 임원이 되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노조에서 탈퇴해야 되는 탈퇴해야 되는 거죠. 여기도 좀 규정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규정이 있는데 이제 아까 조혜설 대표님이 그 말씀에 제가 놀란 게 노조들이 겉으로는 더 젠틀하다. 제가 그래서 놀랐는데 목사님 오늘 노조원이 있었습니까? 네, 그죠. 저기 있었어요. 다 젠틀하셔가지고 저는 모르겠더라고요. 원래 노조원인지 아닌지 몰라도 하여튼 저쪽에 이념에 추천하신 분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상당히 젠틀하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여명국 국장 우리가 그 대척점 있는 분인데 대화를 나누면 너무 부드럽게 점잖게 얘기 잘해요. 현장에서는 거기가 단체가 됐을 때가 이제 문제죠. 돌변하나 봐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도 단체가 돼서 힘을 내야 돼서 또 힘을 냈기 때문에 또 이런 자리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너무 감사하고. 그러니까 아동인권 말씀하신 김에 아동인권에 대한 부분 잘 모르는 분들도 좀 있고 그렇지만 그 부분을 좀 나눈 이야기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얘기해 주세요. NAP 문제를 남았습니다. 제가 우리 아동인권에 대한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그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 아동인권에 대한 학대에 대해서는 크게 아동학대 처벌 특례법하고 아동복지가 두 개를 나눴는데 우리가 원래 애들을 뺏어오거나 뭐 수용하나 모든 것이 법적인 아동학대 처벌 특례법에 의해서 법원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가정법원 이것이 이제 저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이제 지자체에서 마음대로 갖고 갔는데 감사하게도 국가인권위가 그걸 인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2023년부터 27년까지 4차 NAP 발표할 때 국가인권에서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좀 아동을 2022부터 2027. 지금 6년 동안입니까? 5년입니까? 그래서 거기에 명시된 게 176회, 저도 공부하는 174, 175, 거기에 페이지 보니까 지자체에서 이렇게 임의로 아이들을 했을 때 많은 문제점이 생기니까 이걸 주목해달라 그랬는데 과연 우리가 이제 요구한 거는 지금 제대로 그렇게 권고를 하고 있느냐라는 부분 또 애들 뺏기더라도 우리가 이제 구속당해도 48시간 구속하면 보내주잖아요. 근데 여기는 72시간, 48시간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판이 뭐 한 달 늦어지고 아이들 돌려보낼 때도 몇 년씩 늦어지니까 이런 부분 또 뺏길 때라도 가정 친척 중심이라든지 면접권이라든지 그런 건 제대로 이루어졌냐 신고된 신고 접수된 두 번째는 뭐냐면 제가 놀란 게 오늘 접수가 국가인권의 아동학대 때문에 접수되는 게 한 500건이 된다고 하는데 1년에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그럼 이것도 아동학대를 처벌해 주세요라기보다는 저는 억울하게 당했습니다가 대부분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제 목사님 단체에서는 우리가 몇 명 정도 접수가 들어왔죠, 그렇죠? 현재는 한 230건 230 건. 왔는데 그 중에서는 진짜 학대로 아동이 강제 분리된 건 한 80여 건. 80여 건. 그러니까 우리의 포지션이 뭐냐면 아동학대는 전체 아동학대 소수죠, 맞죠? 소수인데 요게 초점 맞추는 건 중요하지만 정의 사건처럼 그 아동학대 중에 또 다른 소수는 억울하게 아이들 뺏기는 게 있다. 우리의 포지션은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안 된다. 억울하게 뺏기면 안 된다. 강제 분리돼서 네. 부모품을 떠난 것이 아동학대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다시 목사님 그때 되게 좋은 말씀하셨는데 아이가 다시 돌아가려면 가정이 깨지지 않아야 되지 않느냐. 근데 오히려 이 아동학대 분리 때문에 오히려 이혼을 한다.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정확히 지적을 했고, 제가 다른 거 보지 말고 신고된 것만 제대로 조사해도 현태를 파악할 수 있으니까 우리 징정 사건은 좀 빨리 처리해야 되는데 마지막에 공무원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마지막에 뭐냐면은 너무 많아서 힘들 때 직원이 없네. 직원이 없대. 한 7명에서 다 처리해야 되는데 산전휴가 나가면 인원이 없다는 하소연해서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게 바로 그 부분이다. 우리 교육 사단법인을 만들어주면 원가적 아동이 우리가 이제 협회가 만들면 우리 쪽으로 와서 우리가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줄어들 거 아니냐. 근데 왜 안 해주냐. 뭐 이런 것도 우리가 좀
항의를 했습니다. 목사님 그 부분은 좀 목사님이 네. 아동협회 그 부분 네, 그래서 우리가 원가정 인권모의원대로 활동을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것만 갖고 안 돼서 우리가 재정적이나 여러 가지 열악하니까 또 이 인권 문제는 다른 진짜 어떤 정보기관으로 갈 수 있지만 가장 정확한 것이 인권위니까 국가인권위원회로 갔는데 오히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차별 배제를 하고 제가 다른 시민단체로서 또 국가인권위를 비판하는 부분도 많이 있으니까 그거랑 프레임을 씌워갖고 저를 차별 배제를 한 거예요. 그런데 아동인권 문제, 아동인권 보호 문제만큼 독립적으로 따지면 그 문제만큼 저만큼 전문성 있는 좌파 시민단체든 누구든지 해줘라. 아니면 우리 봐라. 아동인권 강제징용 문제, 그리고 유엔 아동권리협약, 아동복지법의 문제, 아동학대 처벌법의 문제, 그 아동학대 대응 매뉴얼의 문제, 이 공무수탁 사인인 아보존의 문제, 그리고 근데이버스가 앵벌이하는 문제까지 다 얘기했더니 이분들이 처음 듣는 얘기예요. 이런 얘기는 이런 얘기를 이런 전문성 있는 얘기 듣는 얘기 언론도 몰라요. 맞아요. 기자들도. 아니 저는 진짜 솔직히 네. 우리가 아동 학대 이런 걸로 인한 인권 보호만 신경을 썼지 이제 그 문제로 인해서 또 다른 학대와 또 다른 문제가 파생된다는 걸 사실 주요셉 대표님 때문에 알게 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원가정부 왜 그래야 되나 저도 그때는 몰랐었는데 몰랐죠. 그 사태를 보니까 심각성이 너무 진짜 심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 목소리를 시민단체가 계속 그렇죠. 내준 거잖아요, 사실상. 이게 이제 아동학대 정부가 인지 문제가 못하는 우리가 거예요. 아는 학생인권 조례, 네. 교사인권 침해 이거랑 다 연결돼 있어요. 신고만 들어가 무조건 맞아요. 강제로 가고 심지어 변호사들 이용 소송 가운데 아동학대범으로 몰려가고 불이익을 당하는. 아니 나는 애 뺏겼다는 얘기가 네, 진짜 말도 사실 안 진짜 되는 깜짝 거예요. 놀랐어요. 네. 그것 때문에 얼마나 엄마들이 우리 옛날에 진짜 애들 때리고 그렇죠. 우리 변호사님도 사랑하는 애 얘기 우리 좀 좋은데요. 이 아동인권 문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동인권이 보호가 되지 않으면 가족이 해체되면서 사실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가장 근본이 흔들리고 해체되는 걸로 파악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 아동 인권을 내세워서 오히려 아동 인권이 침해되는 그러한 것들을 좀 바로잡을 필요가 있고 사실 거기에 사각지대가 오늘 그 인권위에서도 인력이 너무 부족해가지고 그것들을 이렇게 대처할 수 없다고 하는데 그런 인력 부족으로 대처할 수 없는 것 자체가 그 인권의 사각지대를 만드는 건데 지금 어떻게 보면 그것들을 오랫동안 이렇게 아동 인권을 위해서 노력해왔고 또 그런 것에 대해서 전문성이 있는 그 사람들이나 그런 법인들에게 그런 아동 인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이렇게 케어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인권적인 그런 조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우리를 반대한 상임 중에 아주 그냥 이숙진이잖아요. 그 논리가 내가 충격받은 논리가 있는데 왜 반대한대? 우리가 원가정 인권 원가정 회복이라고 했는데 애가 가정에서 저기 아동학대를 당했는데 왜 원가정으로 돌려주냐? 원가정으로 돌려주는 그 용어 자체가 아동학대 부모들은 다 마녀니까 돌려주면 안 된다. 이게 나쁜 그러니까 생각이에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그냥 아까 편견이라고. 진영 논리가 사실 될 수 있는 게 우리 이제 어떤 자유의식 쪽은 가정이 기본이라 생각, 가정을 키워내고 공동육아 우리 별로 안 좋아하는데 사회진영적으로 공동육아 그걸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관련이니까 그러면 원가정을 안 돌려주면 뭐 하겠다는 얘기야. 뺏어서 자기네가 그냥 다른 쪽으로 해주겠다는 게 얘네 철학이야.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국가가 더 잘 국가가 더 관리를 아니, 잘해주겠다는 그러니까 거야. 정인이 사건 때문에 사실 이제 우리가 충격적이었던 거잖아요. 사실 그런 것들은 문제가 심각하죠. 맞아요. 그리고 애들이 정말 표현하지 못하는데 부모한테 그런 학대를 받는 것 때문에 이 국가에서 어쨌든 그 아이들을 분리시켜갖고 자기네들한테 케어해주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상 그게 아닌 경우들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거를 그런 사각지대가 있다는 거를 지금 이제 목사님께서 그 부분을 이제 밝혀내신 거고. 야, 저는 근데 제가 만약에 애를 뺏겼다. 미쳐버려요. 그리고 제가 사실 부모 입장이지만 애들 다 키웠지만 감정적으로 때릴 때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러면 안 되는 건데.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은 이제 더 안 되는 사회가 돼서. 후순유권이 박탈됐고요. 문재인 정부에서
아동학대 사건은 1순위로 다루다. 코로나처럼. 네. 그래서 또 승진 케이스가 됐고, 그럼 무조건 뺏기는 네, 거예요. 그리고 무조건 강제 분리하라고 그렇게 특명이 내려와서 그렇게 됐고, 또 하나 아까 또 뭐라 그랬죠? 그러니까 강제 분리되고 이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분리가 되는 상황을 일반 부모들은 일반 국민들은 잘 모르고 저 몰라요, 이런 네. 사실. 그래서 이런 근데 상황을 목사님 요즘은 한 발을 건너들면 좀 인지를 하는 것 같아. 상담 잘못 받으면 뭐 잘못하면 에펙트 쓰다는 은근히 이제 아니, 사람들이 근데 많이 이제 알려져 많이 있어요. 조금씩 이제 목사님이 아직은 많이 알리신 거야. 응. 제가 보니까요. 그래서 위클래스라고 있거든요. 네, 학교에서 네, 다 알죠. 강제로든지 상담받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진영이 한번 이제 김은혜 인천지부 대표님이 학교에서 따져갖고 말을 안 들어서 교육청까지 얘기하고 교장까지 교관 다 갈아줬대요. 이거 왜 부모 동의 없이 안 하는데 왜 몰래 남편한테 연락해서 동의받게 하느냐. 이거 그렇지. 시비 걸어갖고 그 교장과 교감이 다 떨어져 나갔어요. 왜냐면요, 우리가 좋은 취지로 아이들 어렵다고 해서 학교에서 상담해 주잖아요. 힘들어 얘기해봐. 그러면 애들이 싫는 거 뭐 있어요? 학원 가기 싫어요. 교회 가기 힘들어요. 공부하기 싫어요. 핸드폰 엄마가 뺏어가요. 자꾸 하래요. 핸드폰 뺏어가요. 뭐 말 안 들으면 욕해요. 뭐 소리 질러요. 이거 다 학대다. 이러면요, 기록이 다 돼갖고 넘기면 거기서 신고가 들어가면 바로 경찰 출동하고 강제분리가 돼요. 이런 야만 사회. 그래서 아까 해다 말았는데 국가가 통제하기 쉽게끔 만들어가는 사회가 정상이다. 아니다. 우리는 가정을 지키고 아이들은 부모 밑에서 자라야 되는 거다. 그래서 왜 원가족이 좋은데 왜 원가정 자꾸 얘기했는데 법률적인 용어가 원가정 복귀 프로그램, 원가정이 법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상민이 아무것도 몰라서 열받은 거예요? 그런 자기가 키워준대? 자기가 자, 그런 문제가 또 있었고, 또 하나 이제 세 번째, 또 이 공감이 너무 좋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이거 대답으로 여러 번 해야겠다. 자, 그러면요, 너무 재밌어요. 우리 4인 사색을 해가지고. 자, 또 하나는. 맨날 소라. 또 일주일에 한 번 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 변호사님이, 이거 추천위원권을 얘기하셨잖아요. 7명 추천위원을 누가 어떻게 됐느냐, 그 부분 좀 얘기해 주세요. 일단 그 여기 좀 보시면.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을 추천하는 그 추천위원회에서 7인을 추천했습니다. 대통령 목소리. 예, 근데 이제 어쨌든 외형적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추천을 했는데 문제는 그 추천위원회를 이렇게 정할 때 보도자료도 나가지 않아가지고 이제 이게 사실상 공정하게 또 다양한 목소리를 이렇게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일정한 그런 이념이나 일정한 그 생각에 치우친 그 사람들로만 이렇게 구성이 됐는데, 근데 문제는 게시판에만 그냥 공지하고 말았대.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아마 내부적으로만 이제 그렇게 돌면서 그게 그 사람들만 알았던 걸로 그런 의혹이 생기는 건데, 문제는 그 국가인권위원회는 다른 국가기관과 다르게 이런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야지만 그 사회에서 좀 어떤 잘못된 부작용이 있을 때 거기에 목소리를 낼 수가 있고 그걸 바로잡을 수 있는 그 본질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가 있는데, 국가인권위원회는 그런 다양성이나 그 다양한 시각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그 기능을 잃어버린 그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지적을 했었고, 또 구체적으로 그 내용이 시청자들은 모르니까 뭐 파리원칙부터 쭉 얘기했었잖아요. 국가인권위원회. 그 부분 좀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국가인권위원회는 전 세계적으로 그 운영과 구성을 할 때 그 다양성을 굉장히 중요한 다원성, 다양성을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가치로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사회가 한쪽으로만 치우치게 된다면은 거기에서 부작용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바로잡으려면 여러 가지 그 다양한 시각들이 그걸 보면서 가장 적절한 그 조화로운 그러한 그 바로잡는 기능이 이렇게 형성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다양성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그냥 하나의 그 이념에만 그렇게 따라가게 되면은 오히려 그 국가인권위원회가 제 기능을 발휘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사회의 부작용을 더 악화시키는 그러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가 있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일어나는 좀 많은 현상들이 그런 것들을 좀 시사하지 않나,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지적했었습니다. 네, 그러면 그 의견을 주셨을 때 이제
인권위 직원들이 이제 반응이 나왔잖아요. 그 반응을 어떻게 모습을 보고 어떤 마음이 드셨어요, 변호사님은? 일단 국가인권위원회 그 같이 이렇게 토의하고 이렇게 같이 얘기를 했었던 분들은 겉으로는 어쨌든 그 얘기에 모두 공감하는 그런 모습이 보였었는데, 근데 또 한편으로는 워낙 그 바쁘다는 얘기를 또 하면서 자기들에게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이걸 실질적으로 조치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다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시죠. 일단은 우리가 어떤 사회를 볼 때 두 가지 제도하고 의식인데 의식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가인권의 제도를 보면 뭐 구성도 좋고 다만 이제 뭐 안 좋은 조항, 공공의 조항이 있어서 이제 문제가 되지만 이 나름 제도도 사람이 어떻게 운영하나 다른데 이 들어간 사람들이 우리가 보기엔 편향적이라는데 왜 편향적이냐? 뽑을 때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뽑을 때 기준이 뭐냐면 나름대로 추천위원회 다 위원회도 있지만 그렇다면 왜 우리 쪽에는 그런 소식이 없냐라는 거잖아요. 근데 걔네 변명은 뭐냐면 홈페이지에 공지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2달 전에 공지했다. 그 뭐 수천 명이 봤다. 그 결국 니네는 안 보지 않았냐 뭐 이런 얘기잖아요. 우리 논리가 그랬고 그러면 아니 우리는 보지도 못해서 언론에 냈냐니까 언론에 안 냈대. 그래서 보도자료를 냈냐니까 보도자료 낸 거 없고 낼 필요가 그렇게 자기네는 의무적인 거 못 느낀대요. 보도자료 낸 거. 그래서 그렇죠? 매일 홈페이지 들어가서 봐야 네, 된다. 매일 홈페이지에서 봐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그렇죠. 사실 야 선수대회 이상만 하지 마라. 우리도 보면 어떤 위원회가 야 며칠 날 공지할 테니까 너가 원하는 원서 내봐라. 이게 우리 다잖아요. 너네들 기후 다 준 거 아니니까 아 절대 그런 거 없다고 하지만 할 때는 못 믿는 굉장히 거지. 중요 사안인데 네. 다른 사안도 다 일일이 뭐 공개 안 한다. 그런 정례적으로 보고하는 거랑 상관없이 굉장히 사회 이슈가 되는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인권위가 2001년 이후로 11월 이후로 이제 설립이 된 게 그 이후로 인권위의 어떤 그 인권위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리고 인권위가 해왔던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저쪽 진영의 거의 소유물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만이 그러니까 이제 주요셉 대표님 같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 게 너무 불편해졌어 이제. 그렇지. 아니 맞아. 이 인권 관련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다 자기들이었는데 아니 저 얘기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아동 인권 관련돼서 엄청나게 뭘 하셨단 말이야 실제로. 알고 보니까 엄청 많이 알아. 아니 그러니까 아니 저분은 인권위 해체하라고 맨날 목소리만 내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오늘 와서 이렇게 인권위 그 사단법인 그걸 추진하려고 하는 걸 보니 이미 사실상은 어떻게 보면 실제로 그 사각지대에 있던 그 인권이 정말 아동 인권. 이 아동 인권을 제대로 그 보호하기 위해서 원가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을 엄청 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저는 아까 제가 목사님 그분들한테 참 인권위가 그동안에 좋은 일 많이 해왔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 해왔죠. 뭐 아주 아닌 일을 하진 않았겠죠.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특정 세력들의 어떤 소유물이고 전유물인 것처럼 돼서 인권위가 다 장악을 해왔잖아요. 그랬는데 이제 그 목소리를 반대 목소리를 우리 성소수자 역차별 하지 마라. 인권은 모두 보편적인 인권도 다 중요하다 막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저분들이 불편해지기 시작한 거잖아요. 우리가 잠깐만 보면 이거 제일 중에 지금 사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감사한 건 뭐냐면 우리 안청호 위원장님이라든지 또 김용원 또 이충상 또 우리 또 뭐냐면 사람이 들어가야 되는데 옛날에는 아이고 나 안 들어가겠다 그런데 왜 들어가냐 두려워하죠. 지금 뭐 우리 변호사님이나 또 지용준 변호사님 같은 경우는 들어가서 잘렸잖아요. 근데 우리 역할이 뭐냐면은 그냥 얘기 하지 마라. 아닌데, 그렇죠? 똑바로 해라. 똑바로 알려주고 똑바로 뽑아라. 진짜 실력은 우리 쪽이 더 있어요. 우리 쪽이 더 있는데 이제 뭐냐면은 감사한 게 이렇게 용기 있게 나와서 이제 촉대 메고. 하중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그치. 있어요. 그 여러분들 촉대 관심 메고. 가져주고 여러분들 볼 때 제보가 있으면 뭐 뽑는다. 꼭 이 국가인권에 관한 중요한 거 있으면 알려주시고 그러면 우리의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정말 균형을 맞추는 큰 역할을 할것 같다. 맞아 옛날에는 우리가 아예 안 하려고 했었던 영역인데 몰랐고 그래서 근데 이제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모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니네 탓도 있다니까 저기는 절대 아니다 그러지만 우리가 이제 오늘 그 지점을 우리가 지적을 한 거예요. 똑바로 알려라 이렇게 완전. 맞아요. 자기들은 알리고 싶지 않은 것은 그냥 게시판에만 공지하고 게시판에 공지하고. 자기들 유리한 거는 보도자료로 쓸데없는 것도 막 해서 언론에 보도되게 만들어서 우리들을 정보에서 소외되게 만들었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지점이고 인권의 문제가 얼마나 소중한지 지금 전 세계가 다 인권의 문제로 좌지우지되거든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PC주의가 넘치기 때문에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영주 변호사님 책도 내고 그랬으니까
자, 오늘 그렇게 이런 불공정성의 문제도 얘기했고 이어서 마지막으로 이제 이렇게 오늘 인권을 주면서 앞으로 인권위가 좀 어떻게 됐으면 어떤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다. 우리는 우리대로 계속 기대하고 요구해야 되니까 또 얘기 좀 해주세요. 마무리로 그렇게. 저한테? 네. 여기서. 저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제 기능을 되찾아가지고 보수가 너무 극도로 가도 진보가 너무 극도로 가도 문제가 생깁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원래 본질적으로 그 중립적인 위치를 이렇게 지키면서 사회가 너무 극단적으로 부정에 갔을 때 인권의 법에도 몇 점 몇 항이죠? 그게 5조의 그 다양성을 이렇게 지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다양성. 그렇죠. 근데 그것을 지금 잃어버린 모습이 너무 심각하고 우리는 차별 배제당하고 있고. 예, 오히려 한쪽 그 생각만 하고 다른 생각은 완전히 배척되는 게 지금 인권위가 가장 추구하는 차별 금지. 오히려 그것을 인권위가 차별하는 그런 차별 조장을 하고 있어요. 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자기 모순적인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국가인권위가 제 기능을 되찾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더 좋은 나라가 될 수 있는 데 이렇게 기여할 수 있었으면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우리 박수영 대표님 또 처음 네. 만났는데 또 어떤 앞으로 국가인권이 어떻게 기대하는지, 앞으로 국가인권에 희망이 보입니까? 아니 사실은 저는 최근에 인권위에서 이런 이제 우리가 기자회견 집회하는 과정에서 진짜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인권위 있는 직원들이 아니 정말 인권을 좀 잘 생각해서 해줘야 되는 사람들인데 그 내부적으로 마음에 안 든다고 인권위원장을 저렇게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또 김영호 상임위원이 네, 퇴임식에 또 그렇게 퇴임식에도 막 난장판을 완전히 만들고. 그리고 지난번에 세계인권회날 거기 아예 네. 그 행사장에 출입도 출입도 못하게 못하게. 만들었잖아요. 이제 그런 과정을 보면서 진짜 사실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그 인권위 직원들 행태를 보면서. 그래서 사실 인권위에 대해서 저는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됐고 그리고 인권위가 사실은 아까도 뭐 무슨 도청이나 이런 데도 다 국가기관의 곳곳에도 인권에 관련된 일들을 하는 공무원들이 다 있는데 인권위가 사실상 무슨 일을 그렇게 더 할 일이 있나. 그러니까 중복적인 일을 하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자기들의 어떤 영역을 만들어가는 그런 도구로 쓰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훨씬 더 많이 했거든요. 근데 뭐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참여해주신 공무원분들은 또 저희들 목소리를 또 듣겠다고 잘 보고 네, 잘 들으시고 또 저희들이 오늘 한 얘기를 잘 정리해서 그 수고하셨어요. 총장님하고 뭐 이렇게 보고하겠다고. 위원장님께도 다 이렇게 보고를 하시겠다고 하시니까 이제 그래도 저희들이 오늘 그래도 상식적인 선에서 얘기했잖아요. 그 인권위 내부 기강 바로 세워야지 그래야 인권위가 앞으로 존재 이유가 더 생긴다 뭐 이런 얘기도 했기 때문에 뭐 오늘 저희들이 한 게 의미가 있었다 저는. 그래서 그거를 사실 어떻게 보면 내부에서도 저희들의 말에 동의하는 분들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분들은 사실 말을 저희들이 말을 말을 못하고 못하고 있는 있는데 우리 같은 사람들이 와서 그런 얘기를 해주는 게 오히려 어떤 명분을 만들어주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힘도 실어주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걸로 저희들이 오늘 얘기한 거를 잘 공무원들이 잘 써서 활용해서 인권위가 진짜 제대로 된 인권위 역할을 할 수 있는 뭐 제가 챗GPT에다 물어봤더니 대통령 방어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거는 지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권력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근데 그 안창호 위원장님 그 방어권을 보장해줘야 된다고 얘기했다가 김용원 상임위원 건. 네, 그래서 엄청 무슨 막 두드려 맞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 내란 세력이라고 막 몰라.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사실 오늘 참 저는 따라왔다가 이런저런 얘기를 한 거에 대해서 아주 뭐 의미가 있었다, 뿌듯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영을 듣고. 저는 뭐 국가인권에 바라는 점이 있느냐라는 게 지금 질문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뭐 큰 희망은 지금 형태라면 왜냐면 아직까지 그들은 시민단체로 머물렀으면 다 이해를 해요. 뭐 퇴임시에 깽판 못 들었냐 시민단체냐 근데 그치. 공적인 국가인권에 한다면은 제가 그 사람들한테 얘기한 게 뭐였냐면 김용원 퇴임식장 때 김용원
그 친구분들이 많아놨어요. 동창들. 우리 진영 시민단체와 상관없이. 정말 충격받았겠어요. 그 충격받아갖고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도 뭐라 그랬어. 뒤에서 혼났어. 그래, 왜냐면 양쪽 다 어떻게 보면 그런 거야. 그러니까는 이 즐거운 테니싱 날에 이게 뭐냐. 국가인권위가 이런지 몰랐다라는 게 일반인한테 엄청나게 각인돼가지고 어떤 전작년의 그 지하철 시위처럼 네네네. 자기네 선명성을 위해서 어떤 마타도하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계속된다면 국가인권에 희망이 없다. 희망이 없고 저는 이제 대치하는 분위기로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뭘 요구하고 싶었냐면 용광로가 좀 되었으면 좋겠다. 시민단체가 저렇게 주장할 수도 있고 우리도 이렇게 주장할 수 있다면 그 모든 주제가 국가인권에 들어온다면 거기서 녹여놔야 된다. 근데 녹여놔는 용광로가 아니라 한쪽 편을 들면은 의미가 없다. 근데 지금 사실은 되게 부정적으로 좀 보고 싶었어요. 근데 하지만 그것을 위해서 또 우리가 또 인권의 가치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또 우리들 같은 존재가 있어서 또 아까 또 안청호 위원장님한테 오늘 나오신 분들도 귀담아 듣는 그런 모습이라면 오늘 또 생각이 또 희망을 가져버린다. 왔다 갔다 합니다. 아니면 밖에서 계속 그 역할을 하셔야 돼요. 잘하죠.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국가인권위원회 안창호 위원장의 면담 요청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그렇구나. 지난번에 제가 송관 위원장 때도 그렇고 대신 국장들 또 직원들을 만났어요. 저는 지금까지 5번째 만났는데 이런 것이 전례가 계속 남아야지 새로 우리가 지지하는 안창호 위원장이 들어오셨다고 그래서 위원장 면담 신청이 완전히 배제돼 버리고 직원도 못 만나버리면 이게 단절이 돼버리면 다음에 위원장이 바뀔 때 우리가 또 안 좋은 결과가 나오니까 오늘 그래서 꼭 만남의 기회를 달라고 그랬는데 흔쾌히 됐고 만나서 아무튼 안창호 위원장님이 고군분투하고 계시고 힘들고 새로 우리 쪽에서 국민의힘 추천해서 김학자 상임위원회 들어가서 그분이 어느 정도까지 역할을 할지 모르지만 아무튼 지금 안창호 위원장님이 계속 힘든 상황이다. 그러나 완전히 절대로 불리한 상황은 또 아니다. 인기가 많이 나오셨죠? 네. 아직 임기 절반밖에 안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안창호 위원장님을 지지해 드려야 되고 새로 들어간 김학자 이분 상임위원을 또 지지해주고 또 오영근 저쪽에서 약간 중립적이라고 그러는데 잘 모르죠. 이미 저쪽에서 추천했다는 것은 어떤 저쪽에 이념의 성향을 갖고 있는 분인데 그분이 마음 놓고 못하도록 마음 놓고 활동 못하도록 우리가 재갈 물리는 역할도 해서 인권위가 우리는 이것을 정상화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인권위 정상화 투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상화를 요구하는데도 안 되면 해체하라는 거죠. 우리 주장이 뭐라고요? 인권위 정상화위원회네? 우리 인권위 정상화위원회. 자, 우리 오늘 인권위 정상화위원회 1차 대답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또 2차, 다음에 또 3차 계속 좋은 대답하겠습니다. 우리 김용렬 변호사님, 박수영 대표님, 한의원 대표님 너무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